전국에 계신 격투기 팬 여러분 반갑습니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격투기 및 무술 전문 분석 채널 차도르입니다. 오늘 차도르 방송의 주인공은 복싱 전문가들이 선정한 세계 최고 복서 조 루이스입니다. 조 루이스는 11년 동안 단 한 번도 패배하지 않았고 챔피언 타이틀을 25번 연속으로 방어하고 전적 66승 3패로 은퇴한 역사적인 복서입니다. 2005년에는 세계적인 복싱 협회인 Boxing Research Organization에서 조 루이스를 역사상 최고 헤비급 복서로 선정하기도 했죠. 이것이 다가 아닙니다. 세계적인 복싱 잡지인 The Ring에서 선정한 펀치가 가장 뛰어난 100명의 복서 중 조 루이스를 넘버1으로 지정합니다. 1914년에 태어난 조 루이스가 활동한 시기는 미국에서 흑인에 대한 인종차별이 매우 심했을 시절입니다. 조 루이스는 복싱 실력을 인정받아 미국에서 국민 복서로 불리게 되는데요. 미국 역사가들은 조 루이스가 전국적인 인기를 끈 흑인 최초 스포츠 스타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조 루이스는 복싱만큼 골프를 사랑한 것으로 유명합니다. 복싱에서 은퇴한 뒤 루이스 선수는 1952년에 PGA 투어의 아마추어로서 참여하는데요. 이때까지만 해도 PGA에 흑인이 출전하는 것은 규칙상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맞습니다. 조 루이스는 인류 역사상 최초로 PGA 토너먼트에 출전한 흑인입니다. 당시 사회적 분위기를 감안하면 조 루이스는 정치와 인종을 초월하는 실로 대단한 스포츠 스타였던 것입니다. 조 루이스의 조부모님들은 노예 신분에서 막 해방된 세대였던 만큼 루이슨의 가정 형편은 넉넉하지 않았습니다. 8자녀 중 7번째 아이로 태어난 루이스 선수는 출산 당시 5kg나 되었다고 합니다. 평균 신생아 몸무게가 3.3kg인 것을 감안하면 루이스 선수는 실로 엄청난 우량아였죠. 그는 태어났을 때부터 축복받은 피지컬을 갖고 태어났지만 어렸을 때부터 언어 장애를 겪어 만 6살이 될 때까지도 거의 말을 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참고로 루이스의 친아버지는 루이스가 태어난 지 5년 만에 정신병원에 입원하고 평생 병원에서 살다가 생을 마감합니다. 그리고 1929년부터 시작된 미국 대공황 탓에 루이슨의 가정은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워집니다. 덩치가 큰 청소년 루이스는 갱단에 가입하라는 제안을 여러 번 받았지만 그는 모두 거절하고 운동을 시작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재미있는 사실은 루이스 학생의 어머니는 그가 바이올리니스트가 되길 바라며 바이올린 레슨을 보냈다고 하죠. 하지만 권투에 빠진 루이스는 어머니 몰래 바이올린 케이스에 글러브를 숨겨놓고 바이올린 레슨이 아닌 복싱 체육관을 갔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그리고 1932년 루이스는 만 17살 때 아마추어 복서로 데뷔합니다. 이 데뷔전에서 조 루이스의 인생을 바꿔놓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조 루이스 선수의 본명은 본래 조세프 루이스 베로우입니다. 하지만 아마추어 데뷔전에 출전하는 루이스 선수는 교육을 받지 않아 그를 잘 몰랐다고 하죠. 루이스는 참가 신청서에 이름을 너무 크게 쓴 나머지 자신의 라스트 네임, 다시 말해 성인 베로우를 쓸 공간이 없어 이름란에 조 루이스까지만 쓰고 신청서를 내버렸다는 겁니다. 조셉 루이스 베로우는 이때부터 조 루이스로 불리게 되는 것입니다. 강제 개명인 것이죠. 아마추어 복서 조 루이스는 50승 3패 43KO로 아마추어 복싱계를 떠납니다. 루이스의 압도적인 경기력을 지켜보던 프로모터들이 스카우트 해간 것이죠. 1934년 7월 루이스는 잭 크라켄 선수를 상대로 프로 데뷔전을 치르고 1라운드 KO로 화끈하게 승리를 따냅니다. 이날 루이스는 파이트 머니를 59달러를 받았다고 하는데요. 현재 돈으로 대충 100만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1935년 21살이 된 루이스는 어느덧 프로 전적 20승 0패가 되었습니다. 이제 슬슬 타이틀 도전에 다가가고 있었던 것이죠. 하지만 인종차별이 매우 심했던 당시 흑인 선수에겐 타이틀 도전 기회가 쉽게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루이스보다 한 세대 위인 선배 전 헤비급 챔피언 잭 존슨이라는 흑인 복서가 있었습니다. 존슨은 백인 여성과 결혼하여 사회적인 논란이 되었는데요. 이런 불합리한 상황에 대해 지나치게 솔직한 마음을 터놓았다가 존슨은 사회적으로 매장당해버리기도 합니다. 이런 선례를 본 루이스 선수의 매니지먼트는 타이틀 도전권이 멀어지지 않도록 이미지에 특별한 신경을 쓰자는 전략을 세웁니다.
이때 기획사에서는 루이스에게 꼭 지켜야 하는 7가지 규칙인 7계명을 내립니다. 루이스 선수가 지켜야 하는 7가지 규칙 중에는 백인 여성과 사진 찍지 않기, 상대 선수가 다운당했을 때 도발하지 않기, 승부 조작에 가담하지 않기 등이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 기획사 측에선 루이스가 인성이 매우 깨끗한 복싱 선수로 성장하길 바란 것이었죠. 그리고 제대로 교육받은 루이스는 겸손하고 깨끗한 이미지를 만드는 데 성공하여 백인 복싱 팬들 사이에서 호감형으로 인정받습니다. 심지어 루이스는 키 197cm, 몸무게 125kg, 리치 216cm인 괴물이자 전 헤비급 세계 챔피언 프리머 카르네라 선수를 6라운드에서 KO시키면서 그 기세가 더욱 거세졌습니다. 복싱계에서는 정치적인 이유로 흑인 챔피언이 탄생하면 안 된다는 여론이 있었지만 당시 미국 복싱계에서는 스타의 부재, 지나친 스포츠 베팅, 그리고 승부 조작 등으로 명성도 인기도 상당히 식은 시기였습니다.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복싱계는 대중의 사랑을 받고 있는 조 루이스에게 드디어 챔피언 도전권을 줍니다. 이때 루이스의 전적은 27승 0패였습니다. 때는 1936년 6월이었습니다. 당시 헤비급 챔피언이었던 맥스 슈멜링 선수는 과거에도 세계 챔피언을 한 경험이 있는 강자였으나 전문가들은 27연승을 달리고 있는 22살 조 루이스 선수의 압승을 예상했습니다. 그도 그럴 법한 게 당시 슈멜링 선수는 30대가 넘어 전성기가 지났다고 평가를 받고 있었으며 이때 그가 메고 있던 챔피언 벨트도 실력으로 경기를 이겨서 따낸 것이 아니라 챔피언이었던 잭 샤키 선수가 슈멜링의 낭심을 때리는 반칙을 하여 실격패를 하면서 벨트를 빼앗긴 것이었죠. 참고로 슈멜링 선수는 독일 출신인데 당시 독일은 나치 정권이었습니다. 슈멜링 선수는 이러한 이유로 나치 깃발 아래 선수 생활을 했으며 히틀러와도 친하게 지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무튼 이러한 복합적인 이유로 모두들 슈멜링의 패배를 예상했지만 노장의 노련미는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루이스 선수가 잽을 날리고 나서 왼손이 살짝 내려가는 버릇이 있다는 점을 간파한 슈멜링이었습니다. 루이스 선수의 가드가 내려갈 때마다 카운터를 마치고 12라운드에서 결국 조 루이스 선수를 KO시켜버리면서 프로 데뷔 후 조 루이스는 첫 패배를 당합니다. 너무 높은 챔피언의 벽이었습니다. 그리고 1년 뒤 챔피언 도전권을 다시 따냅니다. 참고로 이때 7연승은 모두 KO승이었습니다. 2005년 작품인 영화 신데렐라 맨은 헝그리 복서의 대명사인 짐 브래독의 인생을 그린 복싱 영화입니다. 이때 조 루이스가 도전자로서 마주친 챔피언이 바로 신데렐라 맨 짐 브래독 선수였습니다. 1라운드에서 브래독은 루이스를 다운시켜 유리하게 경기를 끌고 갈 것처럼 보였으나 이후 계속해서 일방적으로 당하더니 8번째 라운드에서 루이스의 오른손에 제대로 맞고 실신 KO를 당합니다. 이 경기로 루이스는 NBA, NYSAC 그리고 더 링 헤비급 챔피언 벨트를 몽땅 따게 되고 1년 동안 3번 방어전을 치르는 데 성공합니다. 그리고 챔피언이 된 지 딱 1년 만에 조 루이스는 자신에게 첫 패배를 안겨준 나치 복서 맥스 슈멜링 선수와 리매치를 하게 됩니다. 이 경기는 수많은 복싱지에서 20세기 최고의 복싱 경기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두 선수가 처음 만났을 당시 슈멜링은 무패였던 미국 복서를 KO시켰다는 이유로 독일에서 국민 영웅이 된 상황이었습니다. 나치 정권은 이 경기를 예시로 들면서 백인이 우월하다는 것을 슈멜링이 증명했다고 언론 플레이를 하기도 했죠. 당시 미국 대통령이었던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은 조 루이스 선수와 직접 만나 이번 경기는 두 선수의 대결이 아니라 두 국가의 대결이나 마찬가지이니 최선을 다해달라는 어마무시한 부담감을 안겨줍니다. 훗날 루이스 선수는 이때 미국 전 국민이 부담을 주고 있어 스트레스가 엄청났다고 고백하기도 하죠. 심지어 경기를 위해 뉴욕에 도착한 슈멜링은 미국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자신은 절대로 흑인에게 질 수 없다고 주장했으며 파이트 머니로는 나치 정권에 기부하여 탱크를 만드는 데 사용하겠다는 무시무시한 발언을 합니다. 맥그리거가 귀여워 보이는 이런 슈멜링의 발언으로 슈멜링이 머무르는 호텔 앞에서 미국 국민들이 데모를 하기도 합니다. 양키 스타디움에서 열린 이 경기는 7만 명이 직관을 오고 수백만 명이 라디오 중계를 들었다고 합니다.
첫 경기와는 너무나도 다르게 돌아간 리매치였습니다. 경기가 시작하자마자 루이스는 공격을 휘몰아쳤고 보디 블로우를 제대로 맞은 슈멜링은 충격을 입었는지 쓰러지고 말죠. 2분 동안 총 2번의 펀치밖에 뻗지 못한 슈멜링은 3번이나 다운을 당하는데요. 3번째 다운을 당할 때 슈멜링의 코치가 타올을 던져 경기는 종료됩니다. 역사가 쓰여지는 순간이었습니다. 복싱 선수로 활동하는 와중에 세계 2차 대전이 터지고 애국심이 넘치는 조 루이스는 일본과 싸우고 싶다며 자진 입대를 합니다. 하지만 군대는 루이스 선수의 유명세를 제대로 이용하기 위해 전쟁터에 보내기보다는 군인들의 사기를 돋구라고 위문 행사를 돌립니다. 연애병사라고 할 수 있겠군요. 1945년 10월 세계 2차 대전이 끝나고 제대한 조 루이스는 바로 복싱으로 복귀합니다. 사회로 복귀한 루이스의 재정 상황은 최악이었다고 합니다. 세금도 제대로 처리하지 않아 국세청은 계속 압박을 넣고 있었고 수익은 한동안 끊겨 빚도 어마어마하게 쌓였다고 합니다. 챔피언 벨트를 계속해서 지켜내다 1950년 9월에 커리어 역사상 2번째 패배이자 첫 번째 판정패를 당하고 벨트를 빼앗기고 맙니다. 11년의 장기 집권이 막을 내리는 순간이었죠. 물론 58승 2패가 경이로운 기록이긴 하나 어느덧 36이 된 조 루이스로부터 전성기 시절의 모습은 볼 수 없었습니다. 조 루이스의 전성기는 누가 봐도 지났지만 30대 중후반까지 계속 경기를 뛴 이유는 바로 재정적인 이유 때문이라고 합니다. 루이스 선수는 중간에 은퇴를 했다가 번복하기도 하는데요. 마찬가지로 돈 때문이라고 합니다. 1951년 66승 3패란 전적으로 복싱계에서 은퇴한 루이스 선수는 골프도 치고 영화에도 출연하고 다방면으로 활동을 합니다. 그는 1981년 4월에 만 66세 세상을 떠납니다. 조 루이스는 수많은 매체에서 최고의 흑인 유명인, 최고의 흑인 스포츠 스타, 최고의 복서 등 상이랑 상과 명예란 명예는 모두 수여합니다. 복싱 스킬도 대단하지만 흑인 인권을 위해 열심히 싸운 것으로 유명한 알리 선수도 조 루이스가 자신의 롤모델이라고 밝힌 적도 있을 만큼이니까요. 너무 오래전 선수라 조 루이스 선수의 경기를 아직 못 보신 복싱 팬들이 계시다면 꼭 경기를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괜히 인류 최강 소리를 듣는 게 아닙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복서를 다뤄봤습니다. 저는 매일 영상 하나씩 올리는 격투기 유튜버 차도르였습니다. 매일 올라오는 영상 놓치지 않기 위해 구독하기 잊지 말아주세요. 감사합니다.